보강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뭐 얘기할 때도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다 합니까? 뭐 더 잘 알면 좋긴 하지. 뭐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는 게 또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들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볼 뿐이죠. 또 동네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뭐 본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일, 국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신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충직해야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닙니다. 국민이죠.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보건복지부와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보고 및 토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하였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K바이오의학산업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AI 대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초고령화가 심화되어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인식 변화로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자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 기관을 확대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 의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군 복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하며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의 위기 상황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냥 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자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의료 체계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병원 육성과 지역사회의 1차 의료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의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적정 보상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위원회, 시민 패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전원을 통합관리하고 응급질환별 진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최종 치료 역량 기준으로 응급의료 기관을 재편하고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한 경우 사법 리스크는 완화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습니다.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 디지털 의료기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활성화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로 의료 복지 돌봄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응급 중환자 실시간 대응과 원격 협진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자동 지급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는 심사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술에 AI를 접목시켜 돌봄 인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급여 등 국민 기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부부 동일병실 입원 허용 및 연명의료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동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등 정책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 건강, 돌봄,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하는 일이 진짜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이거 요약한 걸 텐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갈수록 또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이 부처의 특성 같아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관심 있는 부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임신을 출산을 하고 싶은데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죠. 현재는 25회 정도까지를 지원해서요. 거의 맥시멈 지원하고 있다고 25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근데 횟수는 아마
횟수라고 하는 건 특정한 방법에 대한 횟수를 말한다. 네, 인공 임신에 대한 임신- 시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험관하게 얘기하는 건가? 네, 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험관 방식만 지원해요? 아니면 다른 방식들도 지원해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시험관하기도 하고 또 그 시험관하기 말고 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건강? 네, 다른 것도 얘기하세요. 건강보험정책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 급여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인공임신, 그다음에 신선배아, 그다음에 냉동배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이 차이가 많죠. 시술비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시술비가 차이가 있음에도 똑같이 25회까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횟수별로 그 행위별로 횟수가 좀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신선배아하고 냉동배아의 경우는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그 횟수를 합해서 필요한 경우 신선배아 쪽으로 횟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 또 개인적 선호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볼래. 예,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한의학도 이 처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건- 한의학 분야에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보험 처리가 돼요? 예, 국가 지원이 있어요? 현재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검증은 된 건가요? 유효성이? 근데 일단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의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보건부 우리 공직자들 중에 네. 의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한 10여 명 되는 것 그거밖에 안 돼요? 같습니다. 그 간부들 중에 예, 10여 명? 본부만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의사 있어요? 한의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몇 네. 분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의사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사무관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사무관? 참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사무관은 참석할 만한 자리가 못 되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 한의학 정책과 후에는 없습니다. 한의사. 네. 어디 없다고요? 과장급 국과장에는 간부에는 없어요. 없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과장급에는 없다. 과장이 서기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 이상은 없고. 부의사관도 과장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 뭔가 감정이 실린 발언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럼 이게 25회까지 허용을 하면 총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지원 금액 아니면 총 드는 비용? 많은 분 있으면 얘기하시죠. 제가 단가까지는 대충 단가 얼마? 회수당 단가. 그건 지금 기억이 잘 그래요? 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이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미혼모 지원 사업 정리된 게 좀 있어요? 이무화동 정책관입니다.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있기는 그렇겠네요. 그럼 나중에 딴 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런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그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내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뭐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뭐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한 90%, 70%, 90%?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되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물론 이게 보험의 원리상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해.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거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고도 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급여하고 중이에요?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검토 중이에요? 아까 고도 비만? 말씀이 불확실해서. 네, 건강보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도 비만 이제 우리 그 신체지 BMI라는 지수에 따라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대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적정성 같은 거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걸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총리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네, 이제 복지부에도 이 사업이 있군요. 이제 민간 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뭐 아까 보니 여기 오늘 있더라고요.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범 도입을 사업하고. 해서 한 68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제가 지시해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끌어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 네. 그 얼마 된다고. 그 사람을 이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징역 살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때 마구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마 오늘도 막 비난할 거예요.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할래? 막 그런 비난 있잖아요. 걱정.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2만 원어치 상한인데 그거 가지러 오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은 없더라. 네.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 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빨리 확장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네. 뭡니까 푸드뱅크 뭐 이런데 지금 푸드뱅크 복지시설 통해서 이런 데다가 그냥 놓고 와서 가져가세요. 한 컵라면 몇 개 먹고 뭐 당장 먹는데 지장 없을 정도. 네. 내년에는 150개 정도까지 확대하고요. 전국적으로 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50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십 개인데 네. 기초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없는 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데 네, 네.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뭐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수립하고요. 또 민간 협력을 해서 네. 요번에 뭐 민간에서 지원해 예, 주는 데도 많을 거고.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같이 네.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서럽지는 말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분야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이게 중증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10년 이상 전에 이미 들은 얘기 같고 네. 요즘 뭐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취통증과는 조금 나은데요. 그래도 소아과가 굉장히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하게 소아과가 전공의 그렇죠.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예를 들면 하기 싫어하는 분야. 고난이 치료를 해야 되는 시술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 확보가 좀 계속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뭐 찾기가 어렵다고. 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뭐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통해서 그런 지역이나 필수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법안 통과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이잖아요. 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원래 네네. 정상적인 방법이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이제 통상 얘기하는 낮은 수가 보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두 가지죠. 이미 두 다 알고 있는. 가지와 또 24시간 365일 늘 대기해야 피곤하다. 된다는 네. 세 가지가 아마 대충 세 가장 가지 큰 것 좀 원인이 같습니다. 나왔네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가가 이거 노동에 비해서 또 투자한 데 비해서 너무 낮다. 네. 보상이 낮다 쉽게 말하면. 네. 보상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별 그 수술 건당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24시간 대응을 하려면 대기하고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하튼간에 문제는 네. 보상이 낮다. 그럼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를 네, 해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네.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크고 네. 경증. 네.
막 감기, 막 안가 병원 안 가도 될 때 막 병원 가도 다 그냥 1,000원만 내면 다 해주고 지금 1,000원인가요 본인 부담금? 예, 그 비율이 의료기관 종별보다 좀 1,000원, 다릅니다. 대충 1,000원이죠. 네. 어르신들은 1,500원? 네, 1,500원. 네. 그러니까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은데 예를 들면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제가 전에 보니까 출산을 하는데 그 저산소증으로 예를 들면 이 뇌사 상태 되는 거 뭐라 그래? 뇌손상. 뇌손상이 네네. 오면 그 식물인간 되잖아요. 네, 네. 제가 한 20년 그 이전이죠. 그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 해본 일이 네, 있는데 뇌성마비 그 아이들. 나중에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의학 체계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완전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의료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데 뭐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제도 그러니까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치 하면서 버티다가 사고 나면은 집안 망하고 평생 아니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산부인과 이런 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네.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를 지역 의사니 뭐 공공 의사니 막 해가지고 보충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도로 네네. 사라지겠죠. 그 그러면 대통령님-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현실적으로. 말씀 주신 거대로 그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두 번 인상도 막 손톱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좀 그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의료보험료 보험비 지출이 있습니다. 네,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거 하면 저기 국민들이 해가지고 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의료 수가를 좀 분석해서 현재 좀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 그 부분을 필수 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일단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지. 그렇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건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문제잖아요. 네, 그 수술하다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되고 막 요새는 손해배상료도 몇 억에 몇십, 막 10몇 억씩 막 이러는데 평생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고액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그러니까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해주고 그리고 또 형사처벌 문제도 있으니까 네, 두 가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교통사고처럼 무한 보험이 들어있거나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뭐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특례법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서 그런 민사와 형사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도 비싸고 뭐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상과 분만 의사들과 소아를 주로 보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까지 민사 보상을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지원을 근데 했고요. 15억까지만 해주면 그러면 15억 5천만 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한도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내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사고를 내서 15억 원어치까지는 보장이 된다. 근데 16억 넘어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이럴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보장이 안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배상 금액 자체가 계속 조정되고 있어서 그 보험 제도에 대한 거는 계속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개선할 그러니까 이게 막 계획입니다. 그 억지로 막 의사를 막 해서 밀어넣는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네. 근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말씀 주신 대로 수가 조정하는 부분과 또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또
그 근무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게 될 텐데 이 정책에 있어서는 이 포퓰리즘을 많이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중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의사가 진짜로 저기 없어요. 신경외과 뭐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이런 사람이 없어서 뭐 개복 뭐 가슴 여는 이런 수술 못 한다. 내가 그런 병이 중병이 걸렸다. 그 치료 못 받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막 돌다가 죽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내가 감기 치료 그냥 약 사 먹으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병원 안 가고 또는 1,500원 낼 거 2,000원 내고 이렇게 내가 좀 더 부담하는 걸 내가 감수할 거냐? 네. 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논쟁을 해서라도. 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 재원을 딴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좀 줄이자. 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험료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 라는 얘기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설득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좀 늘리긴 늘려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닥터 헬기 있잖아요. 닥터 헬기. 네. 지금 뭐더라 의사 이름이 뭐였지? 뭐였죠? 이국종 교수. 이국종 그렇지 네. 아니었고. 아주 예. 이국종. 예. 그냥 뭐 요새는 아예 군병원으로 가버렸던데. 이 닥터 헬기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운영하기 힘들죠. 의사가 탑승을 하기 의사도 타야 때문에 되고 인건 비용이 있고요. 헬기를 유지하는 비용 등이 상당히 그리고 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헬기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네, 그런 민원도 예, 많습니다. 아무 데나 내리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가 중상으로 갑자기 죽게 생겼는데 지상으로 앰뷸런스 타고 이동하다가 길 막혀가지고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중증 환자한테는 꼭 중증 필요한 외상 환자는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권역을 14개인가 쪼개놨죠. 지금 한 12개, 12개? 14개, 응급은 14개. 네. 네. 그다음에 중증 외상센터도 전국에 몇 개 있어요? 17개가 17개나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헬기로 비행기로 수송하는 거는 사실은 금방 되잖아요. 교통체증도 없고. 네. 그러면 14개로 막 쪼개가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헬기로 이송하는 이 중증 외상센터는 좀 집중을 해서 몇 개로 묶으면 네.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5개 권역 광역 단위로 그런 아주 레벨 1 정도의 통합해서? 외상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헬기를 좀 더 배치해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2개소를 거점 외상센터로 최종적으로는 5개 정도로 나온다. 네, 광역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2개 정도를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말 안에 들을 걸 했네. 네. 그리고 일반 행정적인 거, 복지부가 일이 많아서 그러긴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정원이 2,484명인데, 여기는 현원이 2,535명이네요. 정원을 초과했네. 네, 저희가 코로나 보시면? 때 한 100명 정도 초과 별도 정원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거기에 3년 할 때요.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좀 초과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군요. 연금도 여기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냐 가지고 논쟁도 많고 그래서 뭐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구조 개혁도 해야 된다. 저번에 연금 보험료하고 또 뭐라 그래 그 소득 대체율 그건 이제
네. 입법이 됐으니까. 네, 모수 문제는 개혁을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관련도가 뭐 20몇 년, 30몇 년 이렇게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을 저희가 이제 5.5% 수익률을 낼 경우에는 2071년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률이 5.5%를 더 넘어서게 되면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지연될 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하반기만 한 150조 원 주식시장 활성화를 한 150조 원 이상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수익은 200조 넘습니다. 200조 넘어요? 네, 평가 수익이 그렇습니다. 평가 손익입니다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 네,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해놨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초과해버렸다는 설이 있던데. 네, 저희가 아마 목표 배분이 14.9%인데요. 지금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서 한 15, 6%까지 이제 팔아야 계속 되겠네. 변동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상한치에 도달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어차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그런 의문을 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가 잘 되는데 국민연금이 더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연금도 득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덜 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그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오히려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오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렇게 계속 우리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쩔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투자 지침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거 내년에 아마 네. 기금 운용을 개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서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건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든지 주당 순자산이 뭐 턱없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낮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됐잖아요. 요즘 그게 조금 개선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대부분은 지배구조 때문이다.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상화시키면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올해 반영된 거죠. 네, 올해 우리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뭐 상법 개정, 지배 기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긴 한데 좀 국민연금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군 크레딧은 계속 강화한다. 그 연금 가입 연도를 늘려준다 그 말이죠. 둘째부터 크레딧을 줬는데요. 네. 이제 첫에도 출산에 관련된 연금 크레딧을 지원하는 걸로 법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둘째는 지금 12개월이에요. 12개월. 네. 셋째는요? 셋째는 18개월, 첫에는 12개월. 그렇게. 그렇게 네, 늘린다. 셋째는 18개월인데요. 첫째는 12개월, 둘째는 12개월. 똑같이 12개월, 네, 네. 근데 셋째는 예전엔 18개월. 현재는 둘째밖에 안 해줬는데 이제 첫애까지 확대해서 해준다는. 근데 첫째, 둘째도 차등을 둬야지 왜 똑같습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감으로.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좀 덜 낳아라 막 네. 그런 운동도 했는데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국가에 기여하는 게 됐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 사실 지원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대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사람,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아니라 낳는 사람. 왜냐하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뀐 거예요. 네. 아이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그 8페이지에 보니까요.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24년 7월에서 25년. 저는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이게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또 네, 계속 전기 증가하고 대비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금 아이를 낳는 그 시기의 연령 구조나 결혼 그 한 뭐 코로나 이후에 지연됐던 결혼이라거나 하는 그런 약간 결혼하는 부부의 세대의 가구 숫자의 변화가 조금 있고요.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출산 가능 예, 가임 여성이나 신혼부부의 숫자에 밀어놨던 사람이 대한 결혼하고? 부분들,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뭐라 여러 가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맞아요. 많다. 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다시 출산하는 시기. 출산 가능 여성 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네, 네. 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입 여성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게 많은 상태인데 줄어갑니다. 그래서 네. 올해 저희 출생아 수 전망은 한 25만 정도, 25만 4천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인구 구조로는 이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시적으로 정책- 늘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쭉 인구- 늘어나다가 살짝 그렇죠. 늘었다가 다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인구 구조로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 동안에 저출산을 이제 네. 극복하기 노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출산 네, 의욕을 좀 고쳐야 제고해야 되고.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게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산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데 통계표를 보니까요. 20년에는 순자산 5분위 배율이 18년 6.26, 20년 6.71 살짝 늘어났다가 22년에 또 살짝 줄었어요. 6.58 그러다가 24년에는 6.90으로 늘고 25년에는 왕창 늘어가지고 대폭 늘어서 7.82까지 폭증을 했어요. 혹시 원인이나 뭐 이런 거 분석해 본 거 있어요? 누가 아는 분? 담당 부처가 어디예요? 담당 부서가? 이 자료는 이제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그냥 완전하게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 소득이 벌어지면서 그게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계량화되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가 있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네. 코로나 때 대대적인 지원금 정책이 있었죠.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때 20년과 22년 사이는 그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그때 지원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늘어가지고 자산 격차가 줄었다. 근데 24년과 25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는데요. 결국 그런 아니, 뭐 정부 지원 추측이라도. 소득이 없어지고 시장 소득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K자 성장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더 나빠지고 조금씩 예. 소수만 엄청나게 좋아져서 사실 소득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대책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요거 몇 시까지 하기로 복지부는 2시 40분? 대통령님 30분까지? 질병청이 아까 업무 보고를 네, 알고 못했는데요. 좀 같이. 질병청도 그러고 식품의약품 안정처도 있잖아요. 여기 오늘 3시 40분까지? 1시간 좀 남았네요. 네,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그 자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아기들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 수당을 적립을 해서 18년 뒤에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자산 형성을 위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부 토론이 혹시 마무리되셨으면 아니, 질병청? 잠깐만 네. 계십시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한테 많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청년에 대한 우리 기본생활안전망 구축으로 13페이지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사실 주장했던 건데,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이제 내주면 그 후에 이제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는데 연금 수혜가 커지는데, 제가 이걸 성남시장 할 땐가 연금보험공단에서 일하신 직원이 한 사람이 저한테 그걸 슬쩍 알려줬어요. 이거 우리 연금보험공단 가족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한테 빨리빨리 가입시키세요. 그럼 한 번만 내면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됩니다. 그 엄청난 혜택이 되는데 자기들만 한다고 나한테 슬쩍 알려준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거 많이 문제가 있다 이거.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하게 기회 줘야지. 그 중에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동작 빠르고 소위 약삭 빠르고 또는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정책입니까?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옳지 않잖아요. 아니야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든지. 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대선 공약으로 막 논쟁이 되고, 제가 이걸 대선 공약으로 청년들한테 첫 회를 대신 내주겠다 이랬더니 뭐 국민연금을 고갈시킨다는 등, 그래서 그런 비난이 공식 언론에서 제기가 됐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싹 숨기고 동작 빠르고 정보 많은 사람만 혜택 보게 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 많이 알리면 나쁜 짓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우리 성남 시민이라도 야 이거 가입 빨리 시켜줘가지고 혜택 보게 해야 되겠다니, 야 왜 성남 시민만 그렇게 하냐? 도둑놈이다.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정책을. 그래서 이것도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서 그거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하냐?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 모두가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는 안 내더라. 7년 다 소급시키면 재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모두에게 2년만 허용하든지, 나중에라도 낼 수 있게. 그때 능력이 되면 3년 하든지 해야지. 이 중에 동작 빠른 사람, 정보 빠른 사람, 부모가 능력이 돼가 내가 대신 내줄게, 우리 아들 거, 우리 딸내미 거 대신 내줄게, 이런 건 하고. 그래서 이게 소위 뭐라 그래, 재산 관리에 관심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한대요. 자식들 다 넣어준대, 18세 되자마자.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안 해줘. 생각할 틈도 없고. 네. 이게 부정의하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청년 첫 보험료는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27년 정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 다른 거 말고 네. 이게 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네. 이것조차도 내가 보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 똑같은 국민인데 정부로부터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아 첫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거 해주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은 지나갔으니까 안 해준다. 왜 그래야 됩니까? 똑같은 국민인데. 보험료를 납부 시작할 때 앞전에 못 냈던 것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공평하게 다 주자,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게 정의롭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좀 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누군가를 골라서 이렇게 첫 보험료를 내주고서 소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게, 요거 말고 다른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인권 민주주의 교육이나 공동체 교육 이런 것들을 뭐 3시간 이상 받으면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이러면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골라서 이렇게 소급하게 해준다. 제외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요.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네. 이건 이것대로 하는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자, 노인들에 대한 소득 활동이 생기면 노령연금을 깎는 거,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그래서 이거 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정책은 시행하는 거죠. 네. 일한다고 지원을 줄인다. 일하는 걸 권장해야 되는데 네, 일하면 맞습니다. 깎아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또 그래. 왜냐하면 선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별했기 때문에. 선별 라인, 이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치면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면 뭔가 좀 불이익을 주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인 축소는 어쨌든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고, 뭐 이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줄에 13페이지에 별표 1번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309만 원 초과에서 509만 원 미만은 감액 대상 제외. 이게 뭔 말인가? 네, 저희가 그 가입자 평균 소득을 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아, 100만 원, 부부 100만 감액? 원 아니요, 그 소득 소득 노령연금 활동에 대한, 감액이요. 네네.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 2 구간,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 네, 네. 원래 309만 원부터 월 안 500만 원이면 깎았는데 연봉 6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1, 2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을 감액을 안 하는 대상은 월 509만 원 이하. 네네. 309만 원이었던 것을 500만 원으로 높여서 1, 2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을 감액을 하지 않겠다. 월 소득이 309만 원이 넘는 부부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나요? 이게 기초연금이 80%입니까? 70%입니까? 70%? 네. 대통령님, 이거는 노령연금, 나이 들면 무조건 주는. 이거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령연금 감액과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하는 부분이 기초연금이 아닙니다. 아까 그 어르신연금 기초연금 이거 아니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은 보통 한 509만 원 정도 받으시면은 현재는 이거 1구간인 경우에는 한 5만 원씩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을 깎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의 이제 근로 의욕을 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딴 거하고 좀 착각을 했군요. 응급실 뺑뺑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네, 몇 많이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거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치료할 동안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하기 분산되게 하는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뭐 댐이 그-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은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왜 환자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정 치료 병원을 찾아주는 것을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 시스템을 붙이는 거와 최종 치료를 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24시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 당직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시술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정해서 매칭하는 걸 잠깐만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네. 이게 도대체 담당 의사가 뭔지 무슨 과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그래도 네. 조금 응급 그 119 대원보다는 나은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안 봐주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이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 중증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병원들을 쭉 늘어놓고 이 병원 중에 어디로 갈지 어디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를 119 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광역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여하튼 전화를 그러면 걸지 않게. 네.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하여튼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 119 알겠습니다.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공무회의에 한번 해주세요. 누가 있어요? 얘기할 사람? 마이크가 안 들어왔네요. 네, 공공보건정책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선진국들도 그 가까운 병원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데 들렸다가 또 접수하고 또 거기서 뭐 이제 검사하고 나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오히려 더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송 단계에서부터 구급대원들이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심근경색을 미리 알아봐서 바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네. 하는 것이 기본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네. 지금 나름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일부가.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 상황실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송이 지연되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까지 모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중증 환자가 이송이 지연돼서 생명의 지장을 이제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일단은 병원을 먼저 지정을 해서 거기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네. 바로 알아봐서 이제 전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드린 건 여기서 뭐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네,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다 못한 부분인데 수가 조정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좀 하고 네, 의사들 중에는 자기 직역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내가 꼭 돈을 안 벌어도 나는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게 내 천직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중에 아까 위험도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수가 조정을 해주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 재원을 갉아먹는 요인 중에 과잉 진료도 있죠. 네, 그러면 심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병원 만들어가지고 저 돈 네, 빼 먹다가 죽은 사무장병원. 사람, 네.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다음 누구 담당이지? 이 예. 과잉 진료나 예, 아니면 심사평가. 의료비 예. 빼먹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제가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 과잉 진료에 대한 거는 뭐 외래를 1년에 한 2,000번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아니 단속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모니터링 해가지고 삭감 조정을 하는데. 삭감 조정만 해요? 예. 지금은 법적으로 그 법을 좀 이번에 지난 12월에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거를 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여기 병원 또 양쪽이 동시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예, 하루에 몇 개씩 병원 가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가짜 진료를 진료 안 해놓고 하는 것처럼 서류 만드는 거를 잡겠다 그 말이군요. 실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사경 권한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문제는 뭐예요? 예, 저희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그다음에 이거 가짜 치료비 면대약국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을 하면 이런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가지고 몇 억씩 몇십억씩 받아가지고 처벌받는 사례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수사 평균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특사경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한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죠 이미. 이미 있습니다. 거기다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안 하는데 비서실에 챙겨가지고요. 저기는 해결해 주도록 하시죠. 조사하는 거에 뭐 문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민간기관이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근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른 부처 논의할 때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인데 그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위탁 아베 주무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건보공단 네. 거기는 일단 40-50명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민간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성폭행을 해가지고 뭐 네. 취업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던데. 네, 감사하고 지금 수사 의뢰에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이 어디 부처나 마찬가지인데 관련 민간단체들 있잖아요. 네, 이 민간단체들이 부패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거 또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부처가 똑같아요. 이거는 민간단체의 민주적 투명성, 공정성 강화, 선출 시스템도 좀 바로잡고 무슨 단체 회장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래 회원이 500명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보면 10명밖에 없고 그래. 그런 거 많죠. 그러지 않게.
단체 지원할 때도 실제 회원 수에 뭐 비례를 하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오래된 저수지처럼 단체 명의는 있는데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평생 해먹고 그러더라고. 지원 받아가지고. 특히 복지 관련 쪽에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좀 각별히 좀 챙겨보시고, 하여튼 관련 단체는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부패하지 않게 투명하게 네.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서 그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연금관리공단. 대통령님, 네. 아까 산하기관 들어가시기 전에 네. 아까 질병관리청장께서 보고를 못 하고 그래요? 질병관리청장은 예. 보고 아직 안 했는데 좀 이따 할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을 사랑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제가 진행을 미스한 바람에 아까 이 못하셨습니다. 장관님이 질병관리청 출신이라서 거기에 편애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자, 연금관리공단은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고,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이나 이런 건 행사하지 않는데 제대로 이제 행사하자. 예. 실제로 그렇게 할 건가요? 실제로 이제 2018년 도입할 때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영을 뭐 좌지우지하거나 이러면 안 전혀 되지만 없습니다. 예. 그 이상한 거 하는 건 최소한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투자자로서 그 기업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거든요. 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일정 지침에 따라서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행사해야죠. 네, 모든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당연히 국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의 권한을 예. 너무 심하게 행사해가 마음대로 하면 그 국가 자본주의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죠. 그 대한항공에 논란이 됐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올라서 국민연금은 상당히 큰 이득이 그러니까요. 있었다. 그전에 당연히 계속 그래요. 손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약간 그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기업 경영이 돼 보이는 데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런 회사 잘 사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회사를 정상화하면 주가도 오를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좀 잘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시장이 정상화돼야죠. 기금운영본부의 투명성, 공정성이나 또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겠죠. 예, 사실은 이제 기금본부가 꽤 부패의 여지가 있어서. 네, 전주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조금 정착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인원도 많이 좀 늘어나서 그 결과가 높은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좀 아까 장관님 그런 답변할 의례적인 때 말씀 말고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산하기관 이 다음 순서라서 네. 참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주 간단하게. 네, 네. 국민연금의 누적 그 적립금이 1,36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GDP 51%에 해당하고요. 올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62조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벌어들인 수익이 200조 원을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해내는 그런 조직과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이 좀 관심과 격려, 네. 또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금 운용, 예를 들면 주식이나 뭐 또 채권이든 이거 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투명해야 되고, 혹시 이거 가지고 누구처럼 자기 개인적으로 주식 사놓고 그것도 기금에서 사고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엄격하게 통제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력 발휘를 하면 보상이 충분히 되는데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다 나가가지고 민간 운영하는데 다 가버린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안 되게 보상 체계도 좀 충분히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연금의 그 운용력들의 평균 급여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현재 성공 보수나 이런 게 좀 약간 약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좀 그 성과 보수라고 할까요? 성과 보수, 예, 네. 그게 조금 약한데 그거 이번에 규정을 좀 바꿔서 네, 좀 그렇게 더 하십시오. 내년부터 더 많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 돈 많이 벌었는데 엉터리 보상 많이 줬다 욕 안 할 테니까요.
그거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비난 받으면 이사장이 잘 방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연금공단은 그렇고 보험심사평가원 여기는 심사하는 데니까 여기가 뭐 특사경이 필요한 건 아니죠? 예. 네, 알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고 심사를 철저히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특사경에 권한을 주면 더 확실하게 심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여기 건강보험공단이 해보고 예. 필요하면 심사원에서 문제될 만한 건 건강보험공단이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의 일종의 일부 기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그때가 다시 얘기해 보시죠. 예. 예. 저희들 심사하는데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제 권한이 심사하다가 영 안 되면 여기다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예. 그럼 되죠. 너무 많이 해놓으면 또 문제라서 그래요. 경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막 분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명치료 있잖아요. 네. 국가 연명치료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험료 치료비 지출의 거의 대부분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그리고 대개는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미 뭐 사실은 옛날로 치면은 이제 곡기도 끊고 자연사 하실 상황인데 요즘은 다 막 삽관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요즘 안 할 수는 없는데 본인이 굳이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안 하죠. 연명치료 안 하기로 무슨 약속하는 연명 결정법에 의해서 그 임종기에서 연명의료 의향서나 계획서를 쓴 분의 경우에 의사 2명의 의견이 일치되면 안 합니다. 네. 자, 그건 뭐 다 알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좀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 얘기에 의하면 내가 지금 뭐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서 내가 이게 자꾸 전제를 달게 돼 말이야.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그 말이야.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잖아요. 네.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보험료 깎아주는 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치료비가 많이 줄잖아요, 사실은 지출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건 고민을 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나 하세요, 그냥. 네, 지금 현재 그 연명 치료를 중단했을 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료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네,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절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개인적 소견도 좀 소견인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복지부가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할 어떤 필요가 있을 것 정책적 같습니다. 의견을 가지고 있나가 궁금해서 현 상태에서. 네. 이제 연명으로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거가 주 목적이다 보니 그렇죠. 예, 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도덕적 있어서 논란이 벌어진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누구죠 그때 이 부천 국회의원 하시는 그분이 원혜영. 원혜영 한번 의원이 지금 국무회 예언제 적당할 때 토론 네. 한번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 사실 이거죠. 하여튼 그것도 그 뭐 생명윤리가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좀 있긴 한데 네. 또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고민은 좀 해봐 주세요. 네, 그렇게 개인적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정책 차원의 고민을. 네.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특사경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보험료 중에 이거 뭐 아주 세부적인 거라서 그러긴 한데 개인별 상한이 있죠. 의료보험료 네. 얼마예요 지금? 제가 지금 450만 원까지. 450만 원이. 그걸 좀 올리면 그런 올릴 고민도 하겠죠. 예,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협의가 지금 검토 중인 보험료 현실화에는 그건 안 들어 있어요. 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좀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배수로 곱하고 있기 네. 때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어디 있어요? 네. 마이크. 여기는 국가 데이터처하고의 업무 뭐는 관계는 어때요? 이제 국가 데이터처가 생겼잖아요. 네. 거기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 그 데이터 정보 교류는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 네. 좀 자신이 없어 보여요 목소리에. 아니 뭐 제가 없으라는 얘기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네. 찾아주는 복지, 자동지급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 자, 보건의료정보원 상세. 네. 이게 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특별히 뭐 논란될 만한 게 없던데. 국립암센터는 병원을 경영하는 건가요? 어디 병원이에요? 제가 답변 병원 이름이 뭐예요? 국립암센터는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병원 이름이 뭐예요? 병원이 그냥 암센터예요? 국립암센터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어디 있어요? 일산에 고양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그냥 이거 나와서 국립의료원이 나와서 그런데 전에 코로나 때 지방 의료원들 있잖아요.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거기 병원에 나중에 보상해 줄 테니까 코로나에 집중해라 그래서 일반 환자 못 받게 하고. 네, 맞습니다.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제가 듣기로는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엄청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설이 있던데. 네. 실제로는 어때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기에는 보상을 못 받았는데요. 지방 의료원은 경우에는 코로나 당시에도 보상을 못 받았고 회복기에는 당연히 많은 보상을 못 받아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부장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병실에 대한 손실 보상은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병실 가동률이 한 60%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추가해줄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2천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시설하고 운영비 지원 그리고 인건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어쨌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또 하나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런 게 있네요. 어디세요? 네,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이거 말고 딴 데 또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오송에 있습니다. 오송 2개만 있어요? 2개만? 네, 현재는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때요? 어디 계세요? 예를 들면 연구나 이런 게 좀 알았어요?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네. 대구는 저희가 합성의약품을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오성은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특성화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분야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중복은 안 된다고요? 네. 네. 대한적십자사는 지금 회장이 안 계시죠? 네. 누구 나오셨어요? 대행이 나와서 부의장이 나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연간 예산이 1조 2,167억이네요. 네. 이 중에 지출 예산은 얼마예요? 실제 지출되는 예산?
그 대부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지출돼요?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재원은 어디에서 봐요? 재원은 주로 이제 기부금이 개인 그 단체 기부금이 주류를 이룹니다. 기부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1년에? 1년에 기부금 수입이 작년도에 한 1,400억 정도 뭐 이렇게. 기부금 수입이 1,400억인데 예산은 1조 2천억이에요. 나머지는 어디서 오는 거죠? 그 정부 지원도 좀 있고요. 정부 지원이 얼마 정도예요? 정부 지원이 전체의 한 7%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7%? 아마 1.3조 안에는 혈액 헌혈과 혈장 분액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들어 있어서 그게 정부 예산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혈액에 대한 수가로 보존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얼마쯤 들어가나가 제 관심사입니다. 몰라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냥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활성.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을 담당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해외 입양은 누가 담당해요? 해외 입양도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해외 입양 많이 갑니까? 해외 입양 지금 현재로는 24명 갔고요. 연간? 예. 그리고 그 70여 년간 17만 명이 간 상황입니다. 요즘은 해외 입양 잘 안 가죠? 예, 거의 안 가고 다 있습니다. 국내 입양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해외 입양 가는 사례는 어떤 경우에? 예전에는 건강 이상 아동이나 남자 아동이 거의 대부분 해외 입양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계속- 입양이 잘 안 되는 경우? 예, 맞습니다. 국내 입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입양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어떤 24명은 어떤 경우에? 거의 대부분 건강 이상이나 남아가 많습니다. 그 아동 돌봄 시설에 있거나 어쨌든 돌봄 지원을 받다가 자립해 나갈 때 네,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자립 준비금이라고 주죠. 네, 네, 맞습니다. 정부 중앙 정부는 1인당 얼마예요? 중앙 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 이양 사업. 지방 정부가 주로 하죠. 네네. 저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중앙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립 지원금이. 인구아동 정책관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에는 매달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자립수당이 5년간 지원이 되고요. 그건 정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고 목돈으로 주는 목돈으로 주는 자립기금은 거는 지금 전부 지방 이양 사업이어서 지방비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이에요? 네. 지방 이양 사업이면 약간의 뭐 반드시 통일돼야 되는 건 아닌데 좀 균형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만약 지방에 고유 자치사무면 그 알아서 그냥 각자 하는데 그 차등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좀 지원하라고 지침에 반영하고 그랬어요?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같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막 올려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약간의 균형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송첨단 의료사업 아까 얘기했고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도 있고 복지보건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공공조직은행, 이거는 인체조직 관리하는데요. 인공인체 조직이에요? 아니면 기증받은 네, 인체 조직입니다. 그럼 장기 기증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거예요? 장기는 또 따로예요? 장기 기증은 따로 있고요. 공공조직은행은 인체 조직을 기증하신 분들에서 조직을 채취하거나 뭐 지원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은 사망한 후에? 네, 사후입니다. 장기와 공공 인체 조직을 구분한 이유는 뭐 나름 있나요? 장기 같은 경우는 그 뇌사인 경우에만 장기 기증을 지금 하고 있고 생체 있을 때도 물론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장기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시간으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인체 조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해서 조금 관리 속성이 다릅니다. 16번에 장기 조직 기증문이 있군요. 자활복지개발원. 이 자활지원센터 지원하는 데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활지원센터는 전국에 몇 개쯤 있어요? 자활센터는 250개가 있습니다. 많네요. 거기 평균적으로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사자는 평균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50군데면 한 2,500명 정도가 거기 종사한다는 얘기네요. 네, 거기에 근로하는 종사자는 6만 1,000명 됩니다. 거기에 이제 소속된 근로자. 근데 그 지방의 자활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인력은 여기 본부 인력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 보네요. 여기 103명이라고 되어 있네. 정원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네. 뭐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 빨리빨리 하세요. 네, 저희는 전국 250개 지역 자활센터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약해서 하십시오. 그냥 결론만. 네, 근로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300억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500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인력들이 16명이 2년 단기 계약직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기획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분들을 정규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복지부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저한테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거기 공공기관이라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원을 좀 주셔야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데도 비슷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조직이 다 방만하느니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 별도로 한번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네. 기재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게 비슷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업무가 일상적 지속적 업무면은 원래 비정규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돈 관리. 네.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 포함해서 전 사례로 건강증진개발원도 있고요. 국제보건의료재단,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사업 ODA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ODA 여기서 관할하고 있는데 몇 나라나 돼요? 지금 그 ODA 사업으로는 한 13개국 정도 하고 있고요. 13개국에? 네. 그 이종국 펠로십으로 초청 연수 교육은 약 30개국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노인 인력 개발은 10일 한번 걸어보려니까 10의 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한국보건노인복지인재원, 이것도 뭐 특별한 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소재지가 본부는 오송에 있습니다. 오송에 있어요? 예. 보건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곳이겠죠.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원은 형식이 뭐예요? 재단입니까? 예, 재단입니다. 재단법인? 예, 재단법인입니다. 그 위탁 사업을 합니까? 예, 지금 이제 법적으로 공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위탁을 받아요? 예, 조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법인. 근거가 없어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보건의료 정보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뭐 한다고요? 그 보건의료 정보원이 여러 가지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해서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부모를 만들자.
그러면 저쪽에서 아마 없애자는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표준화라든가 인프라 구축, 또 빅데이터 이런 굉장히 기능이 커지고 업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업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 검토할 때 우리는 뭘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지를 증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산하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냥 아 이렇구나 넘어가는데 나중에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이건 뭐 꼭 있어야 되나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각자 업무를 잘 찾아보십시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건 시험 관할하는데 뭐 했는데 네, 보건의료인 면허시험 네. 기관입니다. 복지협의회는 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예. 복지기관연합인가요? 그 복지 관련 민관 협력을 조종하는 기관입니다.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거. 사회보장 지역협의체라는 건 별도의 다른 기관입니다. 네. 푸드뱅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대통령 관심 사업인 그냥 드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생명 존중 의료 존중 희망재단은 자살 예방 사업하는 데다. 여기가 319억이 예산인데 이거 재원은 뭐예요? 예, 관액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에요? 네. 위탁 사업인가요? 보조금인가요? 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375페이지를 보니까 분쟁 자동 개시가 402건, 406건 그러다가 갑자기 25년에 276건으로 줄었고 일반 조정이 1059건, 1058건 그러다가 갑자기 933건으로 25년에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933건? 왜 팍 줄었지? 등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5년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12월 이전 통계일 거 아닙니까? 네, 통계가 11월 말 종결. 11월 말 통계. 아, 작년 거, 재작년 거도? 예. 11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의료 분쟁 때문에 참 의료 대란 때문에 의료 분쟁이 줄었다. 거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장애인 개발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거 명칭을 좀 이상하게 지은 것 같아요. 장애인 개발이. 네, 장애인 개발원장 이경희입니다. 네. 원래 장애 정책 개발이 주요 네. 그 목적인데 거기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국가 정책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장애 관련한 것을 개발한다는 뜻에서 장애인 개발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침구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다음 해방 이후에 그게 뭐 어찌하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침구는 한의학의 일부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린 건가요? 네, 한의학 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 한의학 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여기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침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별도로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침구사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별도로 이제 폐지해버리고 침구사하고 적골사 제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일몰되는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침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통계가 한 2명 정도, 적골사 3명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는 게 지금 한의사가 이제 한의사는 약을 약과 진명을 하지 침 놓는 거는 잘 안 하지. 네, 침뜸 부항이 기본 시술이고요. 약 처방이 들어갑니다. 이 소위 단침이라네. 조그마한. 예, 단침도 있고. 보통 침구사는 긴 침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네, 과거에 이제 한의사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사실 침구사가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침구는 한의학의 일부로 편입된 거예요. 네, 침구학이라고 편입되어 있습니다.
침을 별도로 연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한의학에서 한 예, 과로. 그 안에서 기본적인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2명 남았다는 건 뭔 얘기예요? 침구만 하는 사람이 2명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자격을 그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일몰해서 실제로 이제 통계상으로 한 2-3명 정도 살아있는 공식 침구사는 2명이다. 네네. 그 침구학이랄까 뭐 침술에 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네네. 한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소속 단체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질병관리청은